1418년 봄 충청도 홍주의 안개 짙은 새벽. 평범한 양반가에 사랑채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훗날 현덕광우라 불릴 여인이지만 그 순간 그녀는 그저 권전의 딸 조용하고 단정한 집안의 막내딸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권전은 청렴한 재상으로 이름난 인물이었고 가문은 학문과 절의를 중히 여기는 남인계 명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기록 속에서 그녀는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별나게 뛰어났다는 기록도 특출한 미색에 대한 묘사도 없습니다. 대신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은 한 가지입니다. 말이 적고 늘 예를 지켰다. 이 말은 조선에서 여성에게 붙는 최고의 찬사이자 동시에 가장 잔혹한 굴레이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의 그녀는 소란스럽지 않았고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조용함이 그녀를 왕실로 끌어들입니다. 세종은 후사를 안정시켜야 했고 병약한 세자를 돌볼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궁녀로 선발된 소녀 권씨는 그때부터 조선의 심장부 경복궁과 창덕궁의 차가운 마루를 밟기 시작합니다. 궁궐은 환대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궁은 예법으로 사람을 자르고 질서로 숨을 조이는 곳이었습니다. 후궁 후보로 들어온 젊은 여인들은 그날부터 더 이상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딸도 아닌 오직 국가의 생식과 안정을 위한 기구였습니다. 권 씨는 그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울지도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배웠습니다. 언제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어떤 말은 절대 입 밖에 꺼내면 안 되는지, 그리고 병약한 세자 곁에서 숨처럼 머물러야 하는 법을요. 당시 세자의 혼례는 이미 2번이나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빈은 폐출되었고 2번째 빈도 축출되었습니다. 세종에게 이 문제는 단순히 며느리를 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조선 왕조의 다음 세대를 안정시키는 정치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것은 화려한 정치 가문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야망을 가진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선택된 건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자기 목소리조차 드러내지 않던 여자 권 씨였습니다. 세종은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덕이 고요한 여인이라면 내 마음이 놓이리라. 그녀는 그렇게 세자의 곁에 앉게 됩니다. 사랑이라 부르기엔 너무 차갑고 계산이라 부르기엔 너무 절절한 자리. 이것이 그녀가 조선의 비극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세자의 곁에 앉은 권 씨의 자리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색이 세자의 후궁이었지만 왕세자빈이라는 이름은 아직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궁중의 다른 여인들처럼 장식품을 달지도 않았고 늘 단정한 흰 저고리에 옅은 비단 치마만을 입었습니다. 그 단아한 모습에 세종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세자 이향 훗날 문종의 눈에는 그 모습이 안쓰럽게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병약한 세자와 조용한 후궁 그들의 삶은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늘 고요하고 불안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의 엄격한 눈 아래에서 늘 긴장했고 권 씨는 그 곁에서 그 불안을 함께 삼켰습니다. 그녀는 야심보다 이해를 택했습니다. 세자의 잠이 들면 한밤중에도 작은 등불을 켜고 약탕기를 다렸습니다. 손끝이 익을 만큼 약재 냄새에 젖은 손으로 그는 남편의 손을 쥐며 속삭였을 것입니다. 전하의 몸이 편안해야 나라가 평안하옵니다. 그 짧은 말 속에는 사랑보다 책임이, 부부보다 나라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 여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세자의 병약함과 왕실의 혼란을 감안할 때 세자빈의 선택은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자는 다른 여인 홍씨를 원했습니다. 젊고 총명하며 세자에게 헌신적인 여인이었죠. 하지만 세종은 결정을 뒤집습니다. 두 여인이 덕이 같다면 이미 아이를 낳은 여인이 낫다. 세종의 말은 단순한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조가 후계와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냉정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리하여 7436년 권씨는 정식 가례 없이 교지 한 장으로 세자빈에 봉해졌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궁중의 종소리도 가마의 행렬도 없이 내려진 조서 한 장. 세자는 그 교지를 조용히 받았고 권씨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왕실의 여인으로 불렸지만 한편으로는 더 깊은 침묵 속에 갇힌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왕세자빈이었지만 그 삶은 오히려 후궁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왕실은 이미 2번의 폐비 사건으로 상처를 입었고 세종은 더 이상 궁중의 혼란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씨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예법과 절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음식도 옷도 말도 항상 과하지 않게 세자의 곁에서 웃어야 할 때 웃고 침묵해야 할 때는 미소로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늘 작은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세자의 병세가 악화될 때마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침전의 불빛이 꺼지면 그 옆에서 기도하듯 손을 모았습니다. 부디 이번에도 괜찮으시길. 그녀는 아마 매일 그렇게 빌었을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책무로 이어진 삶. 권씨의 고요함은 궁궐의 폭풍이 지나가기 전 마지막 평온의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7441년 7월 찜통 같은 여름의 경복궁 자선당. 궁궐 안은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왕세자빈 권씨가 해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시대가 열리고 20여 년 조선은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맞았지만 그 중심의 왕세자 가문은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세종은 아들의 병약함이 왕조의 약점이 될까 두려워했고 대신들은 후사가 태어나길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날 자선당의 대청에는 의원들과 궁녀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세자는 긴장된 얼굴로 문 밖을 맴돌았고 세종은 하늘에 제를 올리며 부디 태평성대의 후손이 태어나길 기원했습니다. 오전 한때 긴 침묵을 깨는 첫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권씨가 마침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자빈 권씨가 원손을 낳으니 임금이 크게 기뻐하여 사면령을 내렸다. 온 나라가 환호했고 그 기쁨은 곧 하늘에 닿았습니다. 죄수들이 풀려나고 백성들에게 쌀과 비단이 하사되었습니다. 궁궐 안팎은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세종은 자선당으로 사람을 보내 세자의 집안에 복이 내렸도다 라며 직접 축하의 교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기쁨은 곧 불길로 변했습니다. 사면령을 내리던 그 시각 자선당의 천장에서 초 한 자락이 떨어져 불꽃이 번졌습니다. 불은 금세 꺼졌지만 세종은 얼굴빛을 굳히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길하지 않다. 즉시 치우라. 그 예감은 기묘하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출산 다음 날 권씨의 얼굴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산후열이라 여겼지만 의원들이 들여보낸 약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몸의 기운이 빠르게 식어갔고 땀과 함께 피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의식을 회복하며 세자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고 전해집니다. 전하,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세종은 자선당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실록은 짧게 전합니다. 태자빈 권씨가 원손을 낳은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 한 줄 뒤에는 한 왕조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병약했던 그가 눈물로 밤을 지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은 왜 이렇게 급히 데려가십니까? 그가 며칠 뒤 권씨의 비녀를 들고 침상에 앉아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종의 집무실도 한동안 비어 있었고 조정의 의식이 멈췄습니다.
온 나라가 경사를 맞았다던 그날 실은 조선의 비극이 잉태된 날이었습니다. 한 왕비의 죽음은 단종의 몰락으로 그리고 세조의 찬탈로 이어질 씨앗이 되었습니다. 권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부재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존재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의 불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 왕조의 등불이 꺼지는 예고였다는 것을 세자의 침전은 권씨의 부재로 싸늘히 식어갔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 아기의 울음과 축하의 함성으로 가득했던 자선당은 이제 죽음의 냄새와 침묵으로 덮였습니다. 산우열은 빠르게 그녀의 몸을 태웠습니다. 의원들은 인삼과 감초 구기자를 섞은 약탕을 내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굳어갈 때 세자는 기도하듯 말했다고 합니다. 잠시라도 눈을 떠 주시오. 하지만 권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겨우 23. 세자빈으로 봉해진 지 채 몇 해도 지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세종은 그 소식을 듣고 자선당으로 달려왔습니다. 골룡포 자락이 흙바닥에 닿은 것도 잊은 채 아들의 아내의 싸늘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어찌 이리도 조급한가. 실록은 단 한 줄로 기록했습니다. 태종이 상심하여 조정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한 줄이 담은 무게는 조선 왕조 전체를 흔드는 슬픔이었습니다. 세종은 열흘간 정사를 중단했고 왕실은 깊은 애도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왕비의 예를 받지 못한 빈의 장례였지만 세종은 특별히 현덕빈 셴디핀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문종은 말을 잃었습니다. 세자는 병약한 몸으로 권씨의 비녀와 비단 옷을 침전의 벽장 안에 고이 걸어두었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매달 초하루마다 향을 피웠고 향이 타는 냄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향은 사랑의 흔적이 아니라 끝내 지켜내지 못한 약속의 냄새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자선당의 복도는 늘 비었습니다. 그 길을 걷던 궁녀들은 말했습니다. 밤마다 바람이 불면 누군가의 옷자락이 스칩니다. 세자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리움이 바람이 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바람은 조선의 역사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달 뒤 친정의 아버지 권전 역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여 병이 되었다. 실록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로서 국구로서 그는 나라와 가문의 슬픔을 함께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권씨의 죽음은 단지 한 여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그날 조선은 세종의 시대를 잃었습니다. 그가 세운 과학과 문학 도덕의 시대는 점차 흐릿해졌고 그 빈자리를 대신한 것은 불안과 권력의 그늘이었습니다. 궁궐의 종소리는 다시 울렸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태평을 알리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몰락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세자가 병들고 세종이 늙어가며 단종이 아직 걷지도 못하던 그 시절, 조선의 가장 어두운 예감은 이미 자선당의 그 방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권씨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궁궐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선당의 불빛은 꺼졌고 그 안에 젖은 공기마저 슬픔으로 눅눅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슬픔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갓난아이 원손 단종은 젖을 물려야 했고 국본 구어벤의 돌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을 맡은 이는 세종의 후궁기자 자비로 유명했던 혜빈 양씨였습니다. 그녀는 어린 원손을 품에 안고 직접 젖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미의 업보를 짊어지지 않기를. 그러나 하늘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단종의 탄생은 곧 조선의 슬픔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자는 날로 병약해졌고
세종의 얼굴 또한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왕실의 중심이 되어야 할 두 남자는 모두 병들었고 그 사이 권 씨의 부재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되어 조정을 뒤흔들었습니다. 문종은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향을 피우고 그녀가 쓰던 붉은 비단베개를 침상 곁에 두었습니다. 그녀의 향기만큼은 남아있기를. 하지만 향은 곧 사라지고 남은 건 병뿐이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적습니다. 세자는 세자빈의 신위 앞에서 눈물을 그치지 못하였다. 그녀의 빈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새 간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더 이상 새로운 세자빈을 세우지 않았고 왕실의 예절조차 간소화되었습니다. 권 씨의 죽음은 단지 한 여인의 죽음이 아니라 조선 왕실의 마지막 평온을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 세종은 점점 병이 깊어졌고 문종은 왕위를 잇자마자 병상에 눕게 됩니다. 그가 끝내 왕비를 들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자리를 이미 채운 여인이 있기 때문이요. 그는 죽기 전날까지도 권 씨의 신위를 찾아 향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향은 이제 왕의 향이 아니라 남편의 향이었습니다. 권 씨의 무덤은 안산 와리산 언덕 아래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숲이 깊고 바람이 새어 새들이 쉽게 내려앉지 못하는 곳. 사람들이 그곳을 소은 샤오링이라 부르게 된 것도 그녀의 이름이 왕조의 빛과 어둠 사이에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왕실의 시간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헬라시 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났고 뒤이어 문종이 즉위하지만 불과 2년 만에 그도 죽음을 맞습니다. 남은 것은 아직 12살밖에 안 된 단종. 어머니 없는 소년 아버지 없는 왕. 그에게 남은 건 권 씨의 피와 세종의 유산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세계에서 그 유산은 보호막이 아니라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궁궐의 담장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의 시대는 권력의 이상향이었지만 단종의 시대는 야심과 공포의 그림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문은 바로 한 여인의 짧은 죽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녀의 빈자리는 단종의 고독이 되었고 문종의 병이 되었으며 세조의 욕망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왕실은 그렇게 23살의 젊은 여인이 남긴 허공 속으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종이 세상을 떠나던 해 조선의 하늘은 유난히 잿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의 가을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이 겨우 12살. 왕의 관복이 몸에 맞지 않아 어깨가 축 처졌고 조복의 소매는 손끝을 덮었습니다. 그 어린 임금을 향해 조정의 신하들은 머리를 조아렸지만 그 절은 충성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세종의 아들이자 문종의 손자인 단종은 피로는 정통이었지만 나이와 권력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너무 작았습니다. 궁궐 안에는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수양대군 단종의 숙부였습니다. 그는 이미 세종의 아들 중 가장 강단 있고 야심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죠. 처음엔 그가 단종을 도왔다고 합니다. 병약한 조카를 대신해 정무를 돌보고 신하들의 의견을 조정하며 왕실을 보호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력의 시험대였습니다. 단종의 즉위와 동시에 시작된 것은 왕위를 지키는 자와 왕위를 노리는 자의 대결이었습니다. 세조는 냉정했고 치밀했습니다. 그는 먼저 충신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했습니다. 계유정난이라 불린 그날 궁궐의 돌바닥은 피로 젖었습니다. 어린 왕은 그 피의 냄새를 맡으며 울었다고 전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단종은 명목상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조정은 이미 수양대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대군의 명령이 더 빨리 내려졌고 신하들은 눈치를 보며 이에 만을 반복했습니다. 왕권은 무너졌지만 아무도 그 붕괴를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단종의 보호 세력뿐 아니라 그 피마저 지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근원 바로 단종의 외가로 향했습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의 친정 안동 권씨 가문은 세조에게 있어 불안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드시 단종의 혈맥을 끊어야 한다. 세조는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 결과 권씨의 어머니 해령부인 최씨와 남동생 권자신이 단종의 보기를 도모했다는 죄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었지만 그 집안은 역적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의 정통성을 부정해야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단종의 어머니 권씨의 존재 자체가 지워져야 했습니다. 역사는 잔혹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까지도 무덤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날 이후 조선의 궁궐은 피로 얼룩졌습니다. 권씨의 친정이 무너지고 사육신이 처형되며 단종의 울음이 청룡포의 바람 속에 새우러질 때까지 그 피의 연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왕좌는 피로 세워졌지만 그 피는 곧 왕조 전체를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움의 시작에는 언제나 한 여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현덕왕후 권씨. 그녀의 죽음은 이제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조선의 죄의식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침묵했고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왕이 형수를 죽였으니 하늘이 반드시 갚을 것이다. 그 예언 같은 속삭임은 곧 현실이 되어 조선을 뒤흔들게 됩니다. 세조의 칼이 권력을 얻은 그날 동시에 조선의 도리가 무너졌습니다. 왕이 아비를 버리고 형이 아우를 죽이며 남편이 아내의 이름을 지운 세상, 그 혼탁한 어둠의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조 3년 조선의 종묘는 유난히 음산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제사를 올리던 제관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세조가 이미 죽은 형수 현덕왕후 권씨의 신위를 종묘에서 끌어내리라는 명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영모의 어미이니 왕비의 예를 거두라. 그 한마디로 왕의 어머니였던 여인은 하루아침에 서인 슈울렌으로 추락했습니다. 왕실 제단의 제기들이 철거되었고 제사 담당자들이 신위를 덮은 흰 비단을 걷어들일 때 종묘 안은 마치 산 사람의 장례식 같았습니다. 그 장면을 본 신하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종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자 동시에 세조의 불안을 감춘 행위였습니다. 역사를 조작하고 죽은 이의 이름을 지워야만 자신이 합법적인 왕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이 일을 알고 있다. 그 예언 같은 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야사예는 이렇게 전합니다. 세조가 꿈을 꾸니 현덕왕후가 흰옷을 입고 나타나 이르되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 또한 네 자식을 거두리라 하였다. 그날 새벽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가 갑작스레 급사했습니다. 원인 모를 고열과 경련, 그 어떤 의원의 약도 듣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두려움을 뒤섞은 채 명을 내립니다. 안산의 무덤을 파헤치라. 그렇게 조선 왕조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맞이했습니다. 왕의 명으로 이미 죽은 왕비의 무덤을 열게 된 것입니다. 신하들은 두려워 떨며 명을 따랐습니다. 와리산 언덕에 숲이 베이고 봉분이 허물어졌습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관을 열자마자 검은 바람이 불어 제관들의 등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세조는 그 관을 강물에 버리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실록은 이 사건에 침묵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왕이 형의 아들을 죽이고 형수를 무덤에서 끌어내린 사실을 어찌 기록에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대신 백성들의 입은 기억했습니다. 세조가 형수를 두려워했다. 그날 이후 세조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밤마다 누군가 그의 침전 창문을 두드렸고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문 밖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신하들은 두려워했지만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조정은 급속히 불안에 빠졌습니다. 세조의 왕좌는 안정되었지만 왕실은 연이어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의경세제에 이어 둘째 아들도 병들어 요절했고 마지막 아들마저 후사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속삭였습니다. 현도광후의 저주가 이루어졌다. 그녀의 이름은 종묘에서 사라졌고 무덤은 훼손되었지만 그녀의 혼은 조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벼락으로 질병으로 왕조의 후손들에게 경고를 내렸습니다. 세조는 권력을 얻었으나 평안을 잃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날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하늘이 나를 벌하신다. 그의 손에 쥐어졌던 왕권은 조선의 정통성을 다시 세우지 못한 채 피와 공포의 왕좌로 남았습니다. 한 여인을 두려워한 한 왕,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나라의 저주가 된 시대. 권력은 무덤을 파헤쳤지만 양심은 결코 묻을 수 없었습니다. 세조의 칼끝은 권씨의 육신을 부수었지만 역사는 오히려 그녀의 이름으로 그 왕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조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조선의 하늘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왕위는 예종을 거쳐 성종에게로 이어졌지만 종묘의 한 자리는 수십 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현도광후에 신위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종묘의 제례 때마다 제관들은 그 자리를 지나칠 때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금기였습니다. 입 밖에 내면 화가 따른다. 그 말은 백성들 사이에서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입은 조용히 그녀를 불렀습니다. 단종의 엄이 억울한 왕비, 세조의 후손이 왕좌에 있는 동안 조정은 이 문제를 감히 다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반역에 가담한 적이 없는데 왜 서인으로 강등되어야 했는가? 성종대의 신하 남효원이 상소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왕비가 영모에 참여하지 않았거늘 어찌 폐서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만 내렸습니다. 이 일을 다시 말하지 말라. 조정은 다시 침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또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단종의 시대를 직접 기억하던 이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안산 와리산의 언덕에서는 여전히 밤마다 이상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흰옷의 여인이 무덤 곁에서 운다. 백성들은 그 여인을 소흥의 왕비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제사 때마다 몰래 그곳에 향을 피웠습니다. 금기였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의 왕조가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끝나고 중종이 왕위에 오르던 처처병 6년. 새로운 왕은 나라의 도덕과 예를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다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현도광후의 신위를 복위해야 하지 않겠는가? 논쟁은 뜨거웠습니다. 찬성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억울하게 이름을 잃었고 무죄한 자를 서인으로 만든 것은 하늘의 법에 어긋납니다. 반대하는 자들은 세조의 후손을 의식했습니다. 감히 선왕을 욕되게 할 수 있겠는가? 조정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종묘의 지붕 위로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하필이면 현도광후의 신위가 제거된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제관들이 놀라 달려와 중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이는 하늘의 뜻이옵니다. 중종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조정에 명했습니다. 이는 하늘의 경고다. 현도광후를 복위하라. 그 명령은 단종의 한을 풀고 조선의 양심을 되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다시 정비되었고 안산의 소흥에서 한양 동구릉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문종의 곁 강릉 캉링에 합장되었습니다.
72년 만에 남편 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어미가 아들과 남편 곁으로 돌아갔구나. 벼락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심판이자 인간이 잃어버린 도리를 일깨우는 신의의 경고였습니다. 현덕왕후의 복위는 한 여인의 명예회복이 아니라 조선이 잃었던 윤리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종묘의 재단은 다시 완전해졌고 조선은 비로소 제 그림자를 거둬들였습니다. 하늘은 마침내 침묵을 거두고 정의의 번개로 인간의 잘못을 바로잡았던 것입니다. 1513년 조선은 다시 고요를 되찾은 듯 보였지만 그 고요는 눈물 위에 세워진 평화였습니다. 중종의 명으로 현덕왕후 권씨는 다시 왕비로 복위되고 문종과 합장되었습니다. 조정의 의식이 거행되던 날, 새벽의 동구릉에는 엷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제관들은 새로 옮겨온 관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향이 타오르며 흰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백성들은 언덕 아래에서 손을 모으고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그 어머니가 돌아오셨다. 그날의 풍경은 단순한 재래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가 잃었던 도덕을 되찾는 의식이었습니다. 중종실록은 짧게 남겼습니다. 전 왕비 권씨는 문종의 정비로서 무죄하니 포기함이 옳다. 그러나 그 문장 속에는 72년간의 억울함과 피해 역사가 녹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잊힌 이름 무덤에서조차 평온하지 못했던 여인의 혼이 비로소 편히 눈을 감은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벼락이 내리던 날 하늘이 정의를 내렸다. 그 말은 미신이 아니라 조선이 스스로에게 내린 윤리적 선고였습니다. 그 후 동구릉의 강릉에는 두 개의 봉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왼쪽은 문종, 오른쪽은 현덕왕후. 오랜 세월 떨어져 있던 부부가 다시 만나 한 언덕 아래에 잠든 것입니다.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피어나 그 무덤을 감쌌고 사람들은 그 꽃을 왕후의 혼례복기라 불렀습니다. 늦게나마 찾아온 화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덕왕후의 복위는 단순히 한 여인의 명예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 스스로에게 던진 물음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권력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세조의 시대에 무너졌던 것은 왕조의 혈통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리를 되살린 것은 칼이 아닌 한 여인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녀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단종의 즉위 뒤 권씨가 왕대비로서 곁에 있었다면 수양대군의 칼날은 그리 쉽게 휘둘러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계유정난도 사육신의 피도 단종의 죽음도 어쩌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만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역사는 그녀의 침묵을 기억으로 남겼습니다. 조선의 왕비로 살지 못한 여인, 그러나 죽어서야 왕비가 된 여인. 그녀의 삶은 조선 왕조의 윤리와 정의를 시험한 하나의 거울이었습니다. 세조의 칼이 부정했던 것은 단종의 혈통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늘조차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동구릉의 강릉 앞에 서면 바람이 잔잔히 능선을 훑습니다. 그 바람은 오래된 속삭임처럼 들립니다. 나는 단종의 어미 현덕왕후 권씨이니라. 72년 만에 되찾은 이름, 그것은 한 여인이 아니라 한 나라의 양심이었습니다. 권씨는 23 하의 짧은 생으로 왕조의 정의를 증명했고 100년의 세월을 넘어 하늘의 뜻을 되살렸습니다. 역사는 때로 권력자의 손에 의해 쓰이지만 진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습니다. 권력을 얻은 세조의 이름은 두려움으로 남았지만 이름을 잃었던 현덕왕후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조선의 양심으로 전해집니다. 그녀는 죽어서도 하늘을 움직인 여인, 그 침묵의 정의가 조선의 도덕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바람은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사라져도 도리는 남는다. 내 이름은 지워졌으나 내 뜻은 하늘에 새겨졌도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역사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주세요.